오늘 패널 토론의 주제는 결국 그 수요자 공급자 관점에서,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내가 되고 싶다 이거죠. 그죠? 또는 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누가 만들어줘야겠죠. 누구를 어떻게 키워야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정상작동이 안 돼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화면이 딱 있어야 사진 찍기 좋아서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시간은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거냐? 그 전체 주제에 대해서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 자기소개할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우리 처음 올라오신 김동환 소장님만 자기소개를 짧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수요든 공급이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방법이든지에 대해서 나는 솔직히 기관, 조직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를 한 1, 2분 정도씩 그 패널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토픽별로 조금씩 논의를 하면서 중간중간 질문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소장님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들으시느라 힘드실 텐데 짧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저희 펜타시스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고요. 이제 저는 연구소장인데 연구소장이 여기 왜 나왔나 싶으실 텐데, 저는 이제 부가적으로 지금 저희 회사가 빅데이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문 컨설턴트 역할을 또 병행하고 있고, 그리고 제 백그라운드가 BI 쪽, DW 쪽 국내에 거의 처음 한 사람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쪽에 있었고 지금 IT 경력이 한 21년 되고요. 제 주 업무가 또 이제 신기술 솔루션 소싱 쪽에 제가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마 빅데이터도 국내에서는 좀 초창기에 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대표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나왔는데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뒤에 배경을 보시면 뒤에 컨닝하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보시면 이번 패널 디스커션의 제목은 대한민국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대한민국입니다.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관심을 가질 대목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양성을 맡고 계신, 무거운 진짜 어려운 짐을 지고 계신, 그죠? 실장님부터 간략하게 한 말씀. 예고 없이 질문 주셔가지고 첫바따로 시키셔가지고, 네, 이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어디로 가야 하나보다 저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이제 양성한다는 게 물리적인 교육이 아니라 양성이 되는 어떤 생태계, 또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어떤 기업에서 그 IT 전문가나 전산 쪽 담당하시는 분들 보면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세요. 전문화되지 않고 그냥 기업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저희가 5가지 질문 나눴던 것처럼 전문화랑 어떤 특화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서포트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향후에는 3D 업종에 가깝게 어떤 굉장히 고역스러운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이제 지망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어떤 분석적인 사고들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에서는 좀 더 이렇게 돈이 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정부에서는 좀 더 정책적으로 많이 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방향성 없이 질문을 드리면 좀 당황스러우니까 패널 분들한테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항목 분리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대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 조직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일까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큰 조직에서 다른 많은 데이터 분석가들과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김정선 부장한테 한번 뭐 개인적인 생각, 그죠? 어떤 뭐 조직의 입장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사람하고 일을 해야 이게 일이 돌아가고 우리 SK텔레콤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SK텔레콤이 국내에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기반 바탕에 새로운 비즈니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벌써 4년여 됐죠. 그리고 실제 SK텔레콤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자체가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미 네트워크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고 또 그것들을 분석해서 활용하는 영역들은 내부의 어떤 그 CRM이나 DBM 용도로 또 기존에 기반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빅데이터 TF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인텔리전스 비즈니스 센터라는 그런 명명을 가지고 지금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정말 난다 긴다 하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아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분 섭외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저를 불러주셨다고. 국내에 정말 유명한 R 전문가분들이 저희 조직 내에 한 3-4분 정도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그 명명 자체가 여전히 그 모호함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회사 조직 내에서의 업무와 그거에 대한 이제 필요한 그런 퍼포먼스 자체를 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사실은 저희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 돌아가는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또는 기존의 통신업이 갖고 있는 전문 용어 같은 것들이 있어요. ARP라든지 뭐 MOU라든지 MOU가 이렇게 서로 협약하는 그 MOU 아닙니다. 미닛 오브 유시지라고 그래서요.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가예요. 뭐 이런 식의 전문 용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해당 업무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흡수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좀 유용한 데이터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든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루는 업무 자체가 이 3D로 전락되지 않으려면은 약간의 그 기업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프로세스적인 측면도 받쳐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뭔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멋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온 어떤 결과물들이 기존의 CRM, 기존의 DBM 영역하고 많이 다를 거라고 기대를 할 텐데 또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은 많이 다르지 않아요. 저 옛날 CRM 본부에 7-8년 있었고 그 다음에 식스시그마 블랙벨트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프로치하는 것 자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것들과 그렇게 뭐 퍼포먼스 자체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굉장히 무정렬한 데이터 안에서 정렬화시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다른 포맷의 데이터들을 매시업해서 같이 분석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차별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중언부언했지만은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기업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데이터 드리븐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문화 자체가 기반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이제 정리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어떻게 요청하고 요청을 할 때 요청하는 필수 요소들 반드시 뭐 목적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필수적으로 활용돼야 될 데이터 세트라든지 또는 이게 히스토리컬 데이터여야 되는지 아니면 현 시점의 데이터여야 되는지 예측 모델링이어야 되는지 이러한 요건 자체가 명확해야지 사실은 그러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프로치 하시는 분들도 명확하게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그 듣다가 잠깐 그 파생 질문을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건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한 건 일단 돈이잖아요. 월급 많이 받나요? 사실 진짜 궁금할 거예요. 네. 예. 그 DB진흥원에서도 이제 저한테 한번 인터뷰 오셨었거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보유 현황, 그다음에 뭐 얼마나 받나요? 뭐부터 시작해 경력 이런 것들 이제 통계화 해가지고서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많이 받는 분 계십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받는 분 계시고요. 많이가 막 한 3억, 5억 이렇게 받아요? 네. 예, 한 분 정도 계세요. 한 분 정도. 그리고 텔레콤이 워낙에 연봉 수준이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연봉하고 좀 그 따질 수 없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사실 포지셔닝과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된 거고요. 이 데이터 자체를 분석해가지고 뭐 기존의 업무 효율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모든 그
기업체들이 원하는 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규 성장 동력을 디파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업무 효율화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어떻게 신규 성장 동력을 찾아낼 거냐, 디스커버리 영역 안에서.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쓴 만큼 또 예, 거기서 이렇게 뭔가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이 대목에서 아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던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소속 기관의 유형. 이건 이제 그 전체 응답자 오늘 모이신 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데 민간 기업 쪽이 제일 많네요. 그렇고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제일 많은 쪽이 39%가 기타예요. 기획관리도 제품 서비스 개발도 관리자 임원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쪽 관련되신 분이 2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고르게 있다 보이고. 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서로 다르게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수요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인식조사죠. 이건 인식조사인데 40%가 1000에서 5000명 정도 있을 것 같다. 100명은 아니다 이거죠. 그죠? 여기 지금 조금 고민해 보신 분들이 한 얘기가 100명은 아닌 것 같다 예요. 지금 보면 신문 기사에 다 100명 이렇게 나오죠. 그죠? 100명밖에 없다. 근데 아니라고 생각하셔요. 그죠? 필요한 게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활동 중인 거 몇 분이나 계실까요? 60%가 지금 5,000명 이상일 것이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념 300명 미만이네. 그죠? 300명 미만. 이게 이제 이게 진짜 100명일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린다면 제 개인적인 사족을 붙인다고 하면 이게 미디어가 사람들을 교육시킨 것 같다는 느낌도 조금 듭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학위에 관해서 여쭤봤는데 학사, 석사, 박사. 박사는 머스트가 아니네요. 그죠? 그죠? 석사급 이상 학위 2개. 이것도 또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 한 분 계시죠? 자, 연봉 수억 받는 사람도 있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머릿속에 대충 생각하기에는 43.8%가 어느 정도 초임 5천에서 7천 정도. 그죠? 요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양질이냐는 거를 좀 그 양적으로 질적으로 봤을 때 42% 정도가 별 2개 정도. 그래서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누가 가르쳐야 되지? 라는 질문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31% 정도가 기업체가 스스로 가르쳐야 될 것 같다. 쪽에 그죠? 기업 쪽에 민간에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나 그 의견은 분분하네요. 그죠? 공공기관에서 가르쳐야 된다.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참고 자료가 되겠죠. 우리 논의를 위한. 그죠?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번에는 그래서 자, 과연 그 얼마나 많은 수의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김동환 소장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필요한가요? 일단 그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저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 쪽은 필요하다고 하고 저희 쪽에 빅데이터 비즈니스라는 팀이 지금 한 35명 정도 되는데 그 밑에 팀이 2개 있습니다. 한쪽은 분석 팀이 있고 한쪽은 이제 아까 기술적으로 하드 쪽하고 이쪽 플랫폼을 구축하는 팀이 있는데 분석 팀이 한 12분 정도 계세요. 박사급들로. 근데 이제 그분들도 대외적인 나갔을 때 명함이나 얘기할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를 저희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희도 좀 확신을 못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임 부장님께서 SKT 초를 얘기하셨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많이 받으면 좋겠죠. 이제 저희 회사의 형평성으로 봐도 그렇고 보면은 그렇게 연봉이 고가가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많이 키워서 회사가 잘 돼서 그분들이 그렇게 커졌으면 좋겠다는 건데 제가 배우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뒤에 솔직히 탄 사이언티스트란 말은 좀 아까 앞에 전에 허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팬시한 느낌이 너무 강하고요. 저는 이제 공학도 얘기도 하고 해서 엔지니어링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래서 왜냐하면 현상을 Y라는 관점에 출발해서 결국은 끄집어내서 어떤
결과치, 그게 인사이트가 되면 좋지만 인사이트는 저는 결국은 사람이 내린다고 봅니다. 그건 기계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 내지는 실마리 내지는 인과관계 분석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아웃풋을 반드시 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과학적인 측면, 이 현상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 뭐 실패하니까 이런 환경에 실패했다, 이거보다는 어떤 아웃풋을 내는 측면에서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국내 인원으로 봤을 때 순수한 예전에 분석가 분들하고 지금 그쪽에 전문적으로 기업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팀 내지는 분석팀을 운영하는 데를 제외하고 이제 요즘에 조망되는 데이터 사이언스 본다면 저는 한 국내 수요로 봤을 때 한 400명 정도 미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김종수 부장님 400명이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400명이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10%는 텔레콤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용어의 정의가 아직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규모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도 DBM 전문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두비나 R이나 뭐 NoSQL, 하이브 이런 걸 통해서 뭐 그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요. 그러한 계층들이 또 다른 영역에는 CRM 또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어찌 보면은 사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정체성 잘 모르겠다.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일까요? 자신 있게 말 못하겠어요. 예. 용어 자체가 주는 압박감이 너무 심하거든요. 예. 저는 그냥 뭐 스마트 인사이트 텍스트 분석 플랫폼 운영하는 뭐 총괄 PM 이런 정도가 가벼운 거지, 제가 뭐 텍스트 빅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사이언티픽하게 뭐 하는, 아직까지는 자신 있게 그거를 R을 모르거든요. 예. R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접근하는 영역과 데이터 사이언티픽 리서처 측면에서 접근하는 영역, 이 두 가지가 좀 달리 있다라고 보고요. 그 두 가지의 어떤 기본 자질과 역량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 또 한쪽에 포커싱해서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이제 제가 그 빅데이터라는 그 용어를 가지고 이제 크롤링해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시장은 수집과 처리, 즉 좀 하드웨어 쪽에 몰입되어 있는 그런 현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측면이 보다 강한. 그러나 이제 이게 계속해서 발전되면은 약간 소프트한 측면으로도 더 발전이 되겠죠. 이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몇 명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양성 프로그램 진행하시고 계시는 건지. 네, 그 저희 빅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에서는 그 17년도까지 5,000명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이제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 5,000명의 근거는 앞에서 나왔었던 그 이제 뭐 실측한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그 미국에서 발표했던 맥킨지 자료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국내에 추산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한 5,000명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봤었던 부분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5개 직무와 어떤 도메인 날지 모든 거를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수준의 어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전체적으로 한 400명 정도 필요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가 굉장히 지금 많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 드리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지만 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산업을 만들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만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게 활성화돼야지만 다시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수요들도 따라서 또 증가할 것이라고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숫자 놀이 자체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을까? 이거죠.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일까? 김정선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그러니까 본인 말고 주변에 진짜 연봉 막 3억 5억 받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어떻게 해서 되는 겁니까?
일단 DB진흥원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DB진흥원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도 사실은 과정들이 많이 열려요. 뭐 MBA 과정도 있고 또 전문가 과정도 있고 석박 통합 과정도 있고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어떤 정규화된 과정을 참여하시는 게 가장 숏컷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처럼 기업체에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자생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이런 영역에 지금 비스무리하게 와 있는 그런 거 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렸던 그 사이언티픽한 리서처의 영역까지를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연결할 수 있는, 지금은 사실 단절됐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과는 조금 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A부터 Z까지 자기가 쭉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R&C를 가져야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일 것 같습니다. 예. DB진흥원으로 가시길. DB진흥원이 중요합니다. 그죠? DB진흥원 예산이 많아야겠네요. 그죠? 그 김동환 소장님 제가 또 모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고 어느 회사 소속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빅데이터라고 달려있는 제목이 있는 세미나는 거의 다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본인하고 상관없는 분야에서도 빅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돼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해서는 많이 보셨다고 보거든요. 자, 김 소장님 보시기에는 제 그 우문이긴 한데 이게 꼭 그 소위 편안하게 했을 때 가방끈이 길 필요가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사를 받아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다. 일단은 아까 DB진흥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저변 확대나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한다. 그리고 아까 그 오피니언 마이닝 쪽에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저 분야는 저는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지 좀 체크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 과정은 분명히 공공에서나 이렇게 저변을 좀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굳이 석사학위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현재의 제가 느끼는, 제가 학교에서 강의도 합니다만 느끼는 게 대학생들의 그 기본적인 그 과를 나왔을 때 가져야 되는 그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기업체 조인해서 기업 같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을 뽑으면 거의 한 3년 이상을 저희가 재투자를 해서 키워야지 이제 프로젝트에 혼자 내보낼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을 하지만 그런 기업에서 전문하는 교육을 좀 어떻게 공용화해서 좀 서로 힘을 안 들이면서 각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뭔지 알아야지 뭐 할까, 아니면 막연하게 저기 돈 많이 번다니까 간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본인한테 맞는 걸 해야지 아까 얘기했던 호기심도 생기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모티브도 생기고 끝까지 가보는 그것까지도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적나라한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보면 김동환 선생님, 연구소에서 예. 지금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한 명 뽑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갑자기. 예. 예? 어떤 스펙을 뽑으시겠습니까? 조건이 일단, 있으실까요? 예. 채용 공고가 예. 내용이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채용 공고는 비슷하게 나갈 거고요. 뭐 파이썬 뭐 경험해봤냐 이런 것, 솔직히 하드볼 돌려봤냐라고 했을 때 거기를 돌려봤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걸 솔직히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면접을 보는 사람 기준으로 봤으면, 왜냐하면 하드볼 자체가 분산 환경에서 돌기 때문에 그걸 간단히 설치해보고 몇 대 돌려봤다, 이걸로선 기업이나 적용하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캐파가 된다고 보질 않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하도 그 서밋에 갔을 때 그 세미나장 밖에 벽보에 붙은 게 제일 많이 모집하는 리크루팅하는 인력이 하드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몇 개의 노드 이상에서 러닝 해본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들 구하는. 미국도 지금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국내에서 과연 그런 걸 해볼 수 있을까요? 말을 바꾸면 신입사원 안 뽑으시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경력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SKT 같이 뭐 연봉을 좀 많이 주고 이렇게 데리고 오고 싶지만, 그러면 기존에 그런 분이 있다 하더라도 찾기도 힘들지만, 두 번째 기존의 조직원 간의 이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의 좀 성향 자체가 좀 저희 회사 문화나 기업 문화하고 조금 다른 측면도 있고요. 일단 구하기 힘들어서 그럼 자체적으로 키워야겠다라고 뽑습니다. 보면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런 기본적인 과는 봅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크게 보는 분석 쪽을 보거나 분석적으로 뽑는다고 하면은
일단은 그 친구가 소통에 대해서 자세가 돼 있냐를 제일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거의 병정 이쪽에 들어가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정 아까 도메인 날리지라는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종에 가면은 저희가 전문가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한국말이긴 한데 그쪽의 세계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그걸 이용하려면, 이해하려면 도메인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자세가 되고 그 노력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내 분석팀들이 예전에 이제 기존에 이제 SPSS나 SAS 하신 분들, 경력직들 좀 계신데 기존에 분석하시는 분들이 좀 보수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난 데이터 분석할 데이터가 딱 마련돼서 딱 날라옵니다. 그럼 그대로 돌리면 됩니다. 아까 그 유충현 그 넥사알에 계셨던 그분하고도 일했었는데 그분도 그걸 얘기하고 그랬지만 데이터를 헤집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찾아서 가져오는 것까지 현재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 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본인도 이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인정을 못 받고 분석가로서의 자기가 하는 발언에 대해서 힘이 안 실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로우에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학생분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이 얘기를 듣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그 카이스트에서 데이터 마이닝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일단 이제 석사 2년 차고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점이 사실 앞서서 다양한 그 강연자분들께서 뭐 데이터를 다뤄보는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학교에 있으면은 특히 대학원에서는 뭐 프로젝트도 하고 뭐 논문도 쓰고 하지만은 그렇게 데이터를 많이, 특히 다양한 데이터를 다뤄볼 경험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냥 대학원을 굳이 오지 않고 회사에 그냥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회사에서 계속 경력을 쌓았으면 나중에 박사 한 4, 5년까지 해서 박사 받아서 나와서 들어가는 거랑 그냥 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한 4, 5년 경력 쌓는 거랑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그냥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이지 않을까. 그냥 뭐 박사과정 하면서 그런 이론적인 부분은 많이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일종의 좀 트레이드오프가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이론은 좀 많이 배우지만 그만큼 경험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제 주변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학생들은 그러면 그런 경험 같은 거는 학교에서 어떻게 좀 쌓아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느 분한테 여쭤보실까요? 한 분만 고르세요, 우선. 마음껏. 저는 학부는 산업공학 나왔는데 김동환 그 대표님께서는 학부 산업공학 나오신 걸로 알고 있어서 김동환 소장님한테 질문을. 대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거기 바로 회사에 입사하면은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입사하는 회사가 그 NHN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SKT라든지 실제 데이터를 핸들링해서 비즈니스 하는 쪽, 이쪽이면 많은 데이터를 만져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발주가 안 되면 고객 데이터를 못 보죠. 저희도 이제 안에서 돌리기가 마찬가지인데 그런 환경이 있고요. 산업공학과라고 해서 이제 패친인 걸로 아는데 오늘 처음 뵀는데 산업공학과라서 메리트가 있냐? 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공학과 같은 경우에 뭐 오만 잡다한 과목을 다 배웁니다. 뭐 경영학부터 시작해서 뭐 통계학, 뭐 고차 미적분 뭐 이런 거까지 다 배우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보려면 저희 국가에서 하는 지금 공공 데이터 개방은 상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초기에 개방했으니까 말이 많죠. 품질이 어떠는지, 쓰기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이게 좀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그 얘기를 오늘 할 기회가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 빅데이터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이제 먹고 살려면 저희 같은 회사가 먹고 살려면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많이 떠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엄청나게 뜨죠. 엄청나게 뜹니다. 근데 따져보면 예산이 일단 너무 작고요. 그리고 좀 뭐 썩은 고기에 몰려드는 하이에나 같이 뭐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엄청나게 몰려들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까보면 그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뭘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빅데이터를 해야겠는데 뭘 할까? 근데 저도 그걸 계속 고민해서 한 1년 동안 고민하고 외국 사례도 보고 이랬는데
이제 국내에 성공한 사례로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이제 서울시 그 심야버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얘기 하는데 이제 거기도 이제 저희하고 관련된 회사하고 했었고 이랬는데 거기에 가장 큰 다른 공공기관하고 차이는 전담 부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담 부서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유형을 얘기할 때 내부 조직도 있어야 되고 반드시 외부의 전문가 같은 분들도 있어야지 이게 이제 코디비에서 앞으로 키우고 싶은 빅데이터 산업 쪽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저는 산업이라는 규정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파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산업이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답은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죠, 그죠? 영원한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플로어에서 질문을 또 하나 받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생이 아니신 분 중에서 질문하실 분. 예.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사실 한번 나왔던 것 중에 너무 오피셜해가지고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했는데 사실 제가 듣기엔 좀 노멀하고 오피셜했어요, 답변이.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반대로 지금 아까 SKT에서 뭐 상당히 고가의 몇 수억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 중에서는 그 뭐 스테이트 오브 아트거든요, 일종의 나름.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런 그 대우를 받는가를 얘기해 주시면은 나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외부 전문가로 영입돼서 지금 저희 쪽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담당으로 계신 분이고요. 기존에 이제 뭐 그 소셜 커머스 업체 쪽에 계셨던 분이고, 뭐 국비 장학으로 이제 국외에서 또 연수도 받으셨던 그런 분인데요. 사실 조직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항상 스타 직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후배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고액의 연봉을 책정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담당이라는 직함이 거의 임원급입니다. 예. 텔레콤 임원이면 당연히 그 정도는 받죠. 예. 캐파시티도 당연히 있죠. 예. 근데 그렇지만은 그 캐파 플러스 직책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연봉이 책정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일단 어쨌건 간에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을 위해서 정부, 공공기관, 학계 각자 뭔가를 해줘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민간 쪽에 김동환 소장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 풀이 있어야 데리고 가서 그 병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뭘 요청하고 싶으세요? 공공에서 뭘 해줬으면 좋겠다. 나라에서 뭘 좀 해줬으면 좋겠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질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만들어. 일단 가장 원초적인 얘기인데 IT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인데 지금 소프트웨어에 대한 처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쪽이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올라갈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데이터 분석팀이라고 해서 인력 프로파일을 넣으면 소프트웨어 개발 단가 기준으로 칩니다. 박사 레벨 필요 없다. 너무 나이가 많다. 학력이 너무 고학력이다. 그러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도메인 쪽에 지금 저희도 도메인 쪽에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쪽에 왜냐하면 해당 분야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프로젝트를 여러 번 하지만 이쪽 프로젝트는 이 바닥은 이렇다 정도 이해도가 빠를 뿐이지 정말 이 회사만 예를 들어 카드 회사가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수익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외부에 있는 풀을 이용해야 됩니다. 저희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사단법인으로 한 5개의 업체가 있고 그쪽에 이제 거기서 인원들을 다 합치면 전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100명입니다. 딱 거기 등록된 전문가분들이라고 하는 게 그럼 그런 분들의 좀 구체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우리나라에 바라는 정부에 바라는 거는 국가 과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앞쪽에 빅데이터가 안 들어가면 얘기가 안 됩니다. 무조건 빅자가 들어가고 그렇다면 국가는 저희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다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빅데이터나 이쪽 데이터 분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쪽의 프로젝트는 실패한 사례를 좀 적나라하게 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공주무관들한테 그분들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리고 여기에 쓰인 데이터셋이 대충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연결하니까 안 되더라.
그건 충분 노하우가 되고 국가의 자산이 되거든요. 근데 민간에서는 빅데이터의 그 정의 중에 맨 마지막에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기업의 밸류를 높인다. 밸류를 높이면 그 내용을 밖으로 까겠습니까? 절대 안 까죠. 그러면 적어도 국가의 나라의 세금, 우리의 세금으로 하는 공공 프로젝트는 그런 쪽으로 좀 공개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에 대한 담당 주무관이나 사무관 내지는 거기 참여했던 공무원들한테 정당한 사유로 검토를 했고 거기에 대한 걸 주면은 이제 면책권 비슷하게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 인사상이나 문제가 없게 그런 쪽으로 공유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선 부장님께서는 그 정부나 공공 그리고 또 학계까지 포함해서 뭘 좀 해주면 기업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활용하거나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 요청사항 같은 거 혹시 없으십니까? 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좀 해보고 싶어도 대기업 참여 제한 때문에 저희가 못 들어가네요. 농담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창조 경제 차원에서 시장이 확대되고 또 중소기업 업체들한테 이제 기회 요인이 많이 가기 위해서 그런 그 이제 장치를 걸어오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그래요.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하둡 다뤄봤어. 노드 몇 개 연결해봤지? 클러스터 몇 개? 사실은 어느 정도 일정의 데이터가 없으면요, 그렇게 뭐 하둡 필요 없을 수 있거든요. 기존의 RDBMS 쌩쌩 잘 돌아가요. 근데 거기다 괜히 하둡, 뭐 거기에다가 이제 안정성도 없는 무슨 그런 오픈 소스 베이스의 DW 같은 거 올렸을 때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큰 볼륨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업체는 국내에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쌓여진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또 전문가 육성 체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 공공기관에서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적극적으로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현 실장님, 그 정부 공공을 대표하는 입장은 아니시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정부와 공공이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실제로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성과를 내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는데 뭘 해줘야 될 것 같다. 개인적인 의견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말씀드리기에 조금 앞서서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실패 사례를 좀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되게 좋고요. 또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노하우를 좀 공유해서 성공 사례들을 좀 같이 전파해 나가자는 것도 굉장히 지금 좋은데요. 공공 같은 경우에 공공도 그렇고 뭐 민간도 그렇지만 빅데이터 관련된 프로젝트나 사업들이 빅데이터라는 거를 이제 접두어로 지금 인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산을 따거나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빅데이터라는 말들을 굉장히 좀 많이 남용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빅데이터가 아닌 대용량 DB에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들도 많고, 그래서 또 이제 실패 사례도 또 공유하기가 더더군다나 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이게 빅데이터 관련된 프로젝트라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좀 검증 작업과 또 거기에 투입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진짜 전문가로 인정해주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가를 인정해주는 이런 풍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그 옛날 보면 그 대가, 사업 대가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사실은 좀 너무 그 하한 선으로만 작용이 돼, 상한선으로 작용이 돼서 이게 뭐 폐지가 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이게 새롭게 나오는 어떤 이런 직무들에 대해서는 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보고요. 전체적으로 인력 양성이라는 것 자체는 정부 입장에서는 좀 촉매의 역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인력 양성하는 건 좀 촉매의 역할이라고 좀 보고요.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정부에서는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게 자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좀 생태계를 조성해주는 역할들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야지만 산업이 커지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인력은 양성이 더 되게 이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보를 좀 개방하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정보를 떳떳하게 개방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품질을 스스로 좀 자정하려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고요. 규제 개혁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요즘 O2O 서비스라고 해서 온라인 서비스가 이제 오프라인 서비스를 이제 관장하고 이제 확대시켜 나가는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우버 택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해외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실정법에 위배돼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규제가 만약에 없었다면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봤을 법한 이런 서비스고 데이터에서 시작된 어떤 오프라인 서비스인데 지금은 이제 상상조차 좀 하기 힘든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 개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를 인정해주는 이런 풍토들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그 패널 같은 경우에 사회를 본 입장이기 때문에 의견을 많이 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한 가지만 제가 이제 그 정부나 공공 쪽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프로젝트 개수를 줄이자는 거예요. 프로젝트 개수를 줄이고 단가를 높이자는 겁니다. 100개의 하다만 프로젝트 말고 한 5개의 진짜로 뭐 결과가 나온 프로젝트들을 공공에서 만들어주면 그때는 성공한 경험을 가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나오지 않을까.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첨언을 하고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논의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아쉬움을 뒤로 하고 플로우에서 내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 질문이 아니라 커멘트 하실 분 있으시면 내 생각이 이렇다. 이걸 못 보고 있다. 여러 사람 얘기를 들었지만 한 분 계십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제가 올해 미국에 가서 이 사이버 크라임 관련한 컨퍼런스를 한번 갔다 왔는데 정부 차원에서 전적으로 학생들을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산학연 기계 항상 접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물론 기업도 기업의 데이터와 그리고 정부의 데이터 그리고 일반적인 민간의 회사들의 데이터들 중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공유를 같이 하면 결국에는 학생들 입장에서 또는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전문가 입장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생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데이터가 없는데 또는 데이터를 구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아까 DB진흥원에서도 데이터 구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한 공유센터라든지 어떤 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서 결국엔 그 활용한 정보를 갖고서 결과를 결국엔 랭킹을 맺는 거죠. 학생들 또는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그런 랭킹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서 랭킹에 접속한 경우 있지만 팀과 개인과 팀이 얼마든지 그런 것을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결국엔 인력은 뭐 300명, 400명이 아니라 10,000명, 1,000명, 10만 명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가 같이 협업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결국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좋은 의견 들었고요. 우리가 사실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이미 5시 44분까지 가고 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 패널 디스커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오늘 행사를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패널 참석을 해주신 이 세 분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진행도 어수선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급하게 진행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왜 조금이라도 빨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 한없이 이게 갈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논의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걸로부터 그 다음에 나의 조직,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한 요구, 정부의 활동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그죠? 그런 것을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 허술한 부분은 많이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